그걸 보면서 해야 되나? 그걸 보고 안 되는데. 아니, 보면서 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경영전략 위정현 교수님의 경영전략 개인과제 토론 영상의 사회자를 맡게 된 강주호입니다. 오늘 원활한 토론을 위해 각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 한 번 정도만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13학번 정다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13학번 김성진입니다. 저도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13학번 이한승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오늘 참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13학번 강정묵입니다.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동영상 다들 보고 오셨죠? 네. 한번 아마 기억 안 나실까봐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거기서 기계들이 인간을 위협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계에 대비해서 인간만이 가지는 강점이 무엇인가 또 그런 인간만이 가지는 강점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교육 방법이 있을까라는 게 개괄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교수님이 제시한 것은 G러닝이었습니다. G러닝은 게임과 학습을 결합한 학습 형태인데요. 기존의 좀 경제 환경이 곤란한 아이들의 경우 학습 동기부여나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보다 학습 의욕을 좀 쉽게 고취시킬 수 있는 게임을 결합한 형태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요즘 뭐 알파고니 뭐니 해서 점점 AI랑 로봇 등의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간단한 뭐 영업직이나 사무직 그리고 뭐 영상에 나왔듯이 아마존의 경우에는 물류 시스템을 키바라는 로봇을 통해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통해 대체되는 인력이 600명 정도의 인력이 대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간이 기계보다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모호하게 답변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가볍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기계가 인간을 어떤 물리적인 생산 능력 이런 거는 추월한 지가 정말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네. 인간이 뺏기지 않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어떤 정치적인 부분,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부분은 기계가 앞으로도 따라올 수 없는 분야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상호작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계가 따라올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간단해 보이지만 영업직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는 게 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앞으로도 그런 직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네네. 설득시키는 일이니까 네네. 기계는 대체하지 못할 네. 것이다. 그리고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람을 설득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거는 기계가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해도 사람 간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이 기계보다 우위를 가지는 영역 중에는 저는 약간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기계가 대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계가 데이터베이스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과거 역사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강점을 보이겠지만 최종 의사 결정권 같은 경우는 그런 역사적인 데이터와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약간 정량적인 수치도 이제 기반으로 하지만 약간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약간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서 시장
법률을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모험적인 시도는 AI가 하기에는 이제 좀 AI는 약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쵸,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모험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인간의 결정보다 이제 좀 불리하지 않을까 아, 싶어서 저는 약간 CEO나 네. CFO 약간 그런 이제 최종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는 관리직의 경우에는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높은 단계의 의사결정은 네. 뭔가 리스크 테이킹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AI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 테이킹이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아, 좋은 의견. 혹시 성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도 상호작용이나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기계보다는 인간이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역설 중에 모라베게 역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계는 인간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인간이 기계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호 역설에 대한 설명을 한 그런 말인데요. 이것처럼 오히려 단순 업무여도 기계가 단순 업무는 잘하지만 오히려 단순 업무를 개선시키는 거는 인간의 머리나 그런 창의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라면은 그게 단순 업무일지라도 인간이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이요? 네. 혹시 뭔가 저희는 일단 경영학부잖아요. 뭔가 저희가 지금 취준생으로 곧 가야 할 직무 중에는 뭔가 창의성이 요구되는 직종이 많이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그런 직종이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IT적인 측면에서 창의성이 더 발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의 경우에는 해외 사례랑 비교해서 예를 들 때 이스라엘에 비해서 좀 창의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인텔에서 쿼드코어라는 거를 도입했을 때 네. 모든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컴퓨터의 그 사양을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을 때 이스라엘은 토론을 그 주부나 운전기사 등등 다양한 사람과 함께 토론했다는 그런 그래요? 이제 창의성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게 다른 점이었거든요. 실제로 운전기사가 그렇게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층을 나눠서 기어를 바꾸듯이 1단, 2단 층을 나눠서 컴퓨터 듀얼코어를 쿼드코어로 만드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이것처럼 그냥 단순한 기술적인 학문적인 능력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발상을 할 수 있는 업무를 IT에 적용한다면 그것이 창의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씨는 저도 약간 뭐 비슷하지만서도 그 AI가 이제 인간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건 저는 크게 보면 상황 대처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특정 뭐 부문에만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부문에 필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 AI 그 자율주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상용화가 안 되는 게 뭐 이렇게 길을 가는데 무조건 사고가 날 상황인데 왼쪽을 박을지 오른쪽을 박을지 그게 상황 파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이게 나은지 거기서 뭐 사람을 칠지 아니면 뭐 자동차를 칠지 그게 안 돼서 구별이 안 돼서 아직 상용화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예시고 그렇게 크게 보면은 상황 대처 능력 어느 부분이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정 부분이라기보다는 저는 모든 부분은 아직까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그것도 되게 일리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다 저희 취준생인데 보다 뭔가 특성론 하기보다 약간 본인의 경험에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더 좀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서 혹시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무 쪽이 과연 나중에 추후에 AI나 로봇 같은 게 발달함에 따라 잠식될 우려가
있을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기업에서 재무나 회계 쪽으로 진출하려고 생각 중인데 네. 이 기업 내부에 있는 재무나 회계 분야는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나 뭐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자금을 끌어오고 그걸 어떻게 조정하냐 이런 문제들을 다룰 텐데 그 중에서 재무제표의 작성이나 이쪽은 지금 제가 생각해 지금 기술로는 제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냥 기계적으로 딱딱 분류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 이미 예전에 컴퓨터로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거나 뭐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사람이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를 아까 다운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상황 대처 능력이고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기계가 할 수 있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기계가 할 정도가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 있지 않을 것 같고 그 정도면은 사실 그냥 거의 모든 일을 기계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당장 이렇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은 저는 투자 쪽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투자회사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실제로 많이 기계로 인해서 대체가 되고 있더라고요. 로보 어드바이저라던가 그런 이제 기계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좀 투자하는 것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아직 국내나 해외 자본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펀드 매니저라던가 그런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이 아직까지 필요 없진 않고 서로 이제 대체될 수 없는 둘 다 공존하는 현상인 것 같아서 각자의 영역이 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한 직군이 총 4가지인데 IB 리서치 트레이딩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산 운용 쪽인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로보 어드바이저도 지금 이제 시장에 출시가 된 상황이고 이게 기술의 발전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정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의 범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자산 운용 같은 경우도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를 얼마만큼 이제 효율적으로 하느냐인데 그래서 저도 트레이딩이나 자산 운용은 뭐 나중에 기술이 엄청 발전하게 되면은 대체가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리서치나 IB 쪽은 제 생각에는 그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래서 이 2가지 직군을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 그 직군을 고려하시는데 그런 AI나 그런 게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끼친 정말요? 네. 그러면 이쪽 뭔가 기계가 나중에 잠식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야에서는 네. 왜 이 2가지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신 건지 혹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IB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크게 하는 업무가 뭐 네. M&A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채권이나 주식 증자 이런 걸 통해 증자나 IPO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본을 이렇게 조달하고 인수합병하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은 AI가 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리서치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가장 그 핵심 역량은 정확한 분석력이지만 이 분석력은 당연히 AI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고려해야 하는 그 정보가 이제 아직 AI는 어떤 그 바운더리를 지정을 해주면 거기 안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분석하는 데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약간 바운더리가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좀 AI가 한 적어도 10년 안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잠시 끊어 갈게요. 네. 그럼 혹시 다운 씨는 다운 씨,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는 감사원을 준비하는데 이제 그 하부 기관들을 이제 감찰하는 사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보면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이 있는데요. 회계감사는 아까 뭐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 재무제표 비교나 뭐 회계 오류 같은 거 수정하는 거고 이거는 뭐 약간 AI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도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하나는 직무감찰인데 이게 물론 그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위법하면은 바로 그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위반이 되면 바로 이제 위법한 작용이 되니까 그거는 뭐 AI가 법령만 가이드라인 해서 그냥 적용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는 약간 가치 판단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할지 수단이 적절한지 약간 뭐 상황이 적절한지 제재 정도를 말씀. 뭐 제재 정도도 그렇고 그 얘네들이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100만 원 그러니까 뭐 법령은 그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데 200만 원 넣을 걸 뭐 300만 원 넣어서 했다. 약간 그렇게 이거 좀 약간 적절하지 않은데 또 근데 상황이 또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이러면은 그 인간의 좀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AI가 대체하기 힘들지 않나. 뭔가 법적인거나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는 위반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당부당의 그 문제죠. 그런 거는 대체하기 힘들다고. 제가 그 AI의 인간을 대체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뭐 이게 과도기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지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대체 여부는 그 AI의 기술 발전이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어차피 생산성이 뭐 서비스든 아니면 그냥 제품을 생산하는 거든 이걸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효율이 그러니까 그 투입하는 비용 대비 나오는 산물이 더 많다면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이제 된다고 치면은 그렇게 넘어갈 텐데 그게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이제 생겨나는 문제들이 가장 큰 게 이제 기업은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이 이제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게 정말 막 바뀌는 과정이라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 기업만 그걸 대체한다면은 비용을 줄이면서 생산을 많이 하니까 좋지만 그 기술이 이제 퍼지면은 모든 기업에서 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부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이 가게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걸 소비할 사람이 없어지고 그럼 그 자체로 그냥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기업 스스로든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법적으로라도 이게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도기에서 생기는 문제를 이제 저희 걱정하는 거지 결국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전부 정말 유토피아적으로 생각하면 전부 이제 생산은 기계만 하고 향유는 이제 그 인간이 향유만 하는 그런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런 사회로 가든가 아니면은 법적으로 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고 사람이 이제 생산해서 그 생산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기본의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그런 자본주의 구조를 유지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체는 정말 좋아지는 거 아니면은 법적으로 제재하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어떤 미래에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AI의 대체에 대해서. 인간이 약간
AI가 계속 잠식해 오지 네네. 않도록 막을 것이다. 결국. 네네. 결국은 저희가 인류가 이룩한 그런 경제 체제를 유지하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예전에 그 산업혁명 시기에도 네. 그 포도식 네. 공장 같은 게 등장했을 때 그 단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막 네. 기계를 부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거랑 약간 같은 맥락으로 그렇죠. 인간도 어떤 방향으로든 이렇게 AI를 제재를 할 것이다. 그렇죠. 라는 그 얘기는 기계 생산의 경우는 이제 그 생산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거를 어느 정도 보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기계가 정착하고 이런 식으로 된 건데 AI도 똑같은 수준을 밟지 않을까. 생산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키든지 아니면은 약간 그냥 좀 부가적인 얘기 해도 되는 거. 아무거나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한 그거를 봤는데 그 영상을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사진처럼 하는 걸 봤는데 이제 AI가 진짜 인간의 그 영역을 침범해서 전투를 할 것인가 해서 보니까 경제학자랑 IT 그 미래학자랑 대립을 하고 있대요. 경제학자 측은 이제 약간 우리 뭐 산업혁명 시대도 그렇고 뭐 예전에 여다이트 운동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때 뭐 산업혁명 시기 때 뭐 농부들 그 자동화 될 때 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대요. 근데 그렇게 계속 그 기술이 발전하고 해도 실업률은 거의 그대로였대요. 그게 그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일자리가 다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오히려 실업률은 오히려 그때랑 뭐 비교해서 확 떨어지거나 확 떨어지거나 거의 유지가 됐대요. 많이 들어본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AI 경우는 약간 다르다. 네, 그러니까 그게 미래학자들은 네. 근데 이번에는 진짜 차원이 다르다. 그죠. 네, 차원이 달라가지고 아예 그냥 일자리가 한 번에 없어질 거니까. 왜냐면 옛날에는 그 약간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늦어서 이게 일자리 만드는 속도도 거기에 맞춰가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확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뭐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 뭐 그렇게 대립을 하고 있대요. 과거처럼 없어질 만큼 생기지 않고 그냥 없어지기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AI라는 게 기존의 혁명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계가 발전하면 기계를 만드는 회사나 이런 게 생기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겠지만 AI는 그런 생산마저도 기계가 대체하는 그런 혁명을 의미하다 보니까 AI를 만드는 회사라고 해봤자 또 그걸 관리하는 게 또 AI 기계가 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주는 현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그 한 가지 사례를 좀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은 이제 일자리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제 그 AI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그래서 그거는 그 아예 사회 구조적인 그 어떻게 놓고 보면은 몰락으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그걸 규제를 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AI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약간 그 이제 AI가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AI가 강력한 능력을 지녔는지를 깨닫게 된 계기가 알파고잖아요. 실제로 알파고가 이제 그때 이세돌 구단이랑 그 대국을 하고 나서 그 뒤로도 이제 알파고가 계속 버전업을 하면서 그 세계 1위인 커젤도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바둑 시장에 대한 그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90년대에는 기원이 되게 많았대요. 그 기원의 그 약간 구조가 이제 그 기원에 엄청 바둑을 잘 두는 스승이 있으면 그 좋은 스승 밑에서 이제 바둑을 배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원이 운영이 되고 그래서 그 되게 좋은 스승이 있는 기원은 항상 그 문정성시를 이루면서 되게 그 기원이 엄청 우리나라에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알파고 이후로 지금 전국의 거의 모든 기원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대요. 아, 진짜요? 예. 그게 일단 바둑을 배우려는 사람의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제 사람들이 AI에게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원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이 케이스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 실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근데 마냥 그냥 일자리가 없어져서 부정적이다라기보다는 저는 AI의 도입은 어떠한 사회 구조의 약간 전방위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기원을 운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일자리가 뺏긴 거지만 근데 요즘 바둑 같은 경우는 약간 바둑의 역사가 한 5,000년 됐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바둑의 역사에 있어서는 알파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지금 실제로도 그 프로들도 AI를 통해 가지고 AI랑 계속 대전을 하면서 자기 그 실력을 이렇게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원래는 그 기원에서 문화생을 하면서 이제 실력을 쌓았던 그런 교육 과정이 그냥 AI를 통해서 지금 어린 학생들도 바둑을 배우고 있고 어떤 그 교육 자체가 바뀌는 거고 그 알파고 이전에 이제 기원에서 고수 스승에게 배우는 거는 약간 그 사람의 그 바둑 두는 스타일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라면 막 예전에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인간의 그 지적 수준에서는 알파고가 왜 여기 뒀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한 30수 정도가 더 지나니까 그게 이제 신의 한 수가 되었다. 막 인간으로서는 막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 왜 여기 뒀지 하는 건데 뭐 나중에 놓고 보니까 거기에 두는 게 결국에는 뭐 승패를 좌우했다. 그래서 인간 그 프로 기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도 바둑을 약간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AI적인 그런 판단을 통한 수랑 원래 인간이 이렇게 두는 수랑 이제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더 강력함을 찾는 약간 프로들의 그 패러다임 자체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얘기가 많이 엇나간 것 같은데 정리를 하자면 일자리가 잃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떠한 그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인간은 조금 더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규제보다는 수용을 하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변화를 수용하면서 네.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정욱 씨가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까 경제학자라고 얘기한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레미 레프킨인가? 그 사람이 2050년도에는 그 자본주의가 공유경제라는 패러다임으로 대체된다고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변화를 수용하고 그 변화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눴던 시너지 그리고 관계 속에서 협업 그런 것들이 공유경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업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인간들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좀 새로운 거를 도모하는 게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되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육이 오히려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봐서 교육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자면 아마 AI와 비교해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비교 우위는 아마 창의성이나 말씀해 주셨듯이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협업 능력, 시너지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경영학도로서 대학에서 받는 수업은 뭔가 창의성,
커뮤니케이션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 수업과는 살짝 거리가 멀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대학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까요? 좀 너무 거시적인 질문. 저는 네. 소프트 파워를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이과 상관없이 네. 학교와 이제 IT 교육을 연계시켜서 이렇게 학습의 기초적인 IT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IT 환경은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서 가장 기본이 될 그런 자양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IT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이제 파생되는 것들을 아예 시도조차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파워를 길러주는 게 가장 교육의 기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우리가 이제 한 30년 전에 부모님 세대들은 영어를 못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도 기본적인 영어를 하고 글로벌 시대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조기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성 세대들이 좀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IT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대학이나 뭐 고등학교나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성진 씨는 요즘 약간 뭐 코딩 유치원, 뭐 초등학교에서도 뭐 코딩을 가르치고 컴퓨터 쪽을 가르치고 이런 사회 전체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편인. 네,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사교육의 과열이나 그런 걸로 이어지면 또 IT적인 교육에서도 빈부격차가 일어나 버리는 그런 양극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사회 전반적으로의 그런 노력이 같이 이제 배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약간 나고자가 없게끔 그럼 국공립 차원에서 약간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혹시 다른 분은 대학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혹은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들을 시도할 수 있을지, 뭐 어떤 타입의 수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뭐 융합 전공, 복수 전공 이야기도 좋고, 뭐 아니면 대학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좋고,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뭐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지금까지도 그렇고 네. 대부분의 꼭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 대학교 다 합쳐서 네. 저희가 공부하는 방식이 기존에 저희 인류가 쌓아왔던 지식을 이제 습득하고 그거를 암기하고 자기 분야에 있어서 숙달하게 하는 그런 식의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물론 이런 교육이 창의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사람들이 개발해내거나 쌓아왔던 그런 지식을 배움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단순 암기가 아니라면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 그 지식 체계를 익히는 것 자체가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는 어쨌든 그 지식을 익혀서 암기하고 그거를 써낼 수 있거나 이런 식의 교육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물론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그 지식에 대한 암기나 기존 지식의 체계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사람들과 좀 더 소통하는 식의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경영학과를 예로 들자면 재무회계 이쪽 공부는 그런 쪽에 그런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어떤 창의성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런 교육에서조차도 사람들끼리 실제 이런 업무가 기업에서 적용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라는 식으로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기존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식의 수업 방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당연히 어떤 학점을 매기거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거의 비중을 좀 더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자기 공부만 자기가 한다는 방식보다는 자기 지식을 갖고
어떻게 이 지식이 좀 더 좋게 쓰일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게 좀 더 중요한 그런 교육 체계가 그런 식으로 체계만 바뀌어도 많이 창의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의견인데 네. 제가 딱 들었을 때는 네. 뭔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네. 만약에 그렇게 의견을 공유하는 쪽에 중점이 방점이 찍혀버리면 뭔가 평가가 좀 힘들어지지 네네. 않을까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분 의견이 궁금하기도 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만약에 좀 기존에 사실 암기한 걸 확인하는 거 되게 쉽잖아요.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그런 능력을 보고 평가하는 게 과연 제가 보기에는 약간 평가를 네. 저희가 하는 것처럼 경쟁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절대평가식으로 해서 교수가 그냥 이거 진짜 괜찮다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주고 얘네들 좀 불성실하네 해서 그러니까 평가에 아까 잠깐 나왔듯이 평가의 그런 요소 그러니까 평가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중요도 중요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오히려 학생들이 약간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자유롭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평가의 중요도를 줄이는. 평가의 그런 데는 중요도. 평가가 들어가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기준이 애매하니까 평가를 줄여서 최대한 어차피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장려하는 데 목표가 있으니까 평가는 좀 애매하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창의성이라는 거는 약간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서로 생각을 해서 듣고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창의성이 이제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뭘 배우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배우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어릴 때부터 앞에서 선생님이 칠판에서 수업을 하면은 그거를 받아 적고 외우고 이런 단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라면 이제 의견 교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도 뭐 따로 팀플을 통해서 하지만 솔직히 교수님이랑 의견 교류를 수업 시간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잘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수업 방식 자체도 교수님들께서 약간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의 생각을 이렇게 자주 여쭤보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 또 학생도 나는 교수님이 생각하신 거랑 좀 다른데 이러면 또 손들어서 질문하고 약간 그렇게 해서 서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좀 서로 의견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토론식 수업이라면 조금 더 수업 시간 때 단순 이렇게 지식을 이렇게 주입하는 것보다 더 창의성이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교사가 그냥 티처 그러니까 가르치는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그런 창의적 생각을 더 하도록 장려하는 약간 멘토로서의 역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IT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제 약간 정보를 찾는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기식 교육보다는 저희가 찾으면 되니까 이걸 찾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예시를 들면은 뭐 수업 시간이 한 2-3시간 정도 되면은 1시간은 주제를 하나 던져줘요.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거기서 이 정보를 한번 찾아봐라. 너네가 찾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팀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 팀마다 정리가 되잖아요. 교수들이 물어봐요. 너 어떻게 찾았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하니? 해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1시간 정도는 거기서 피드백을 계속 주면은 약간 거기서
팀별 활동을 하면서 약간 창의성도 늘고 그런 정보를 찾는 리서치 능력도 늘지 않을까. 그래서 교수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해주기보다는 자기가 찾을 수 있게 기회를 네, 주는. 기회를 먼저 그 수업 시간에 보통 다 과제로 내줘서 짜증나게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약간 하면서 교수적 피드백도 바로바로 이렇게 하고. 저는 이게 동의는 하지만 창의성이기보다는 협업 능력이 좀 더 향상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수업 방식을 하면 물론 창의적인 것도 있지만 주도하는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이잖아요. 팀을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창의적인 것보다는 좀 관계 속에서 그렇게 협업하는 능력이 더 길러질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정 씨가 얘기해 주신 게 좀 더 이제 토론이나 그렇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교수님의 의견을 말하고 그렇게 하는 수업이 중앙대 내에도 가끔 몇 개 수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구성원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저희가 경영학과생이다 보니까 같은 목표, 비슷한 목표, 그리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부를 하니까 좀 제약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여는데. 다 비슷비슷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제적으로라도 다른 과, 그리고 진짜 정말 상관없는 과의 사람들과 같이 수업을 섞여서 듣다 보면은 그런 거에서 생각이 좀 더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랜덤 클래스라던가 그런 것도. 그럼 저 궁금한 거 있는데 그 보통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전공 상관없이 이렇게 섞여서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 랜덤 클래스는 전공 분야에 있어서 말씀인가요? 아니요, 교양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랜덤은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교수님에게 수업을 듣는 게 아닌 학생들도 뭔가 주도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성원이 랜덤으로 섞여 있으면은 그때야말로 진짜 다양한 지식들이 모여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양한 구성원끼리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수업이요. 그럼 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을까요? 과목을 예로 들자면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는 21세기 기업 경영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관심 있는 그런 분야를 하는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발표하는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원이 다 발표한다는 점에서 수학과도 있었고 뭐 물리학과도 있었고 아니면 경영학과도 있었고 영어 영문학과도 있었고 각자 생각하는 분야가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조사를 경영학도답게 했는데 오히려 수학과는 양자역학을 활용한 그런 보안 관련한 회사를 조사해 오고 정말 다른 기업을 조사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수업이 교수님 정말 하는 거 없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딱 돌이켜 보니까 정말 많이 배운 수업이었거든요. 그게 정보를 찾는 능력입니다. 아, 그렇죠. 이제 근데 그 협업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섞일 때 수업이라고. 그 제가 이렇게 대한 제가 토론식 수업 이거를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게 여기에서 진짜 진정한 창의성이 발휘가 되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성원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약간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제가 그 약간 미국의 모 대학의 약간 수업하는 그 수업 동영상 그거를 봤는데 전 되게 거기서 너무 놀란 게 넓은 강의실에 한 400명, 500명이 이렇게 꽉 차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그 제일 뒤에 있는 학생도 딴짓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그 애티튜드, 아니,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학생도 되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학생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솔직히 이제 약간 열린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교수님 본인이 이제 전공한 분야라서 학생보다 훨씬 전문성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겠지만 조금 더 열린 마인드로 그 서로의 그냥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그
약간 태도 자체적인 부분에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아, 생각을 해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 괜찮아. 학생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솔직히 저는 교수님들도 바뀌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사실 기존에 뭔가 교수님 하면 약간 뭔가 딱딱하고 위험 있고 이런 느낌이 아직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솔직히 아무리 교수님이 이렇게 뭐 자유롭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도 얘기 쉽게 못하고 쉽게 못하고 해도 약간 오히려 막 까일 때도 있어서 이거 얘기하면 혼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네. 때문에 얘기를 자유롭게 토론을 진짜 자기 생각을 못 맞아요. 해요 솔직히. 네. 그런 그리고 생각 자체가 아예 안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거 얘기하면 100% 반박당하고 맞아요. 무시당할 것 같은데 이런 약간 분위기면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가 문제가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좀 거의 한 초딩 유치원 때부터 거의 바뀌어야 그러니까 돼요. 그렇게 길러줘 어머니가.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한 일본의 교수에 따르면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지식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암묵지고 하나는 형식지인데 암묵지는 그 단순 암기 그냥 단순 암묵지가 그게 형식지고 형식지는 객관적이고 이렇게 문서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쉽게 전달이 되는 지식인 반면 암묵지는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지식이거든요. 노하우 같은 거. 그래서 그 위 교수님께서는 그 5개의 암묵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에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는 창의성, 그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과정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갈등 조정 능력. 세 번째는 열정. 아마 정국 씨가 방금 얘기하신 것과 그 애티튜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아무리 환경이 조성돼도 학생이나 교수님의 그 애티튜드가 서로 그 조합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다음에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그 5가지 암묵지 역량 중에 비교적 가장 물론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요즘 시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의견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이렇게 뭐가 좋냐라고 하면 좀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뭐 팀플 했던 경험 중에서 난 아무래도 뭐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았다 팀플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인턴 경험이나 공모전 경험이 있으시면 그 경험을 떠올리시면서 어떤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지 한번 의견을 이렇게 자유롭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정도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각자? 창의성, 갈등 조정 능력, 열정,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만약 좀 생각하기 좀 너무 모호하다 싶으면 본인이 나아갈 직무에서는 난 아무래도 5가지 중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고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네. 대학 교육을 얘기하다가 넘어왔으니까 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어떤 사람한테 열정을 심어줄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능률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AI 시대에 대비해서 사람이 갖춰야 할 뭔가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열정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다른 능력들도 다 같이 따라오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에서 열정을 심어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게임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게임을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왜 이렇게 공부는 하기 싫은데 게임은 하고 싶을까 생각해보면은 공부는 뭐 스스로 한다 쳐도 그게 엄청 능동적인 활동이 아니란 말이죠. 저희가 막 진짜 어떤 게 너무 궁금해서 막 찾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면은 뭔가 시키는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특히 이게 가장 심할 때가 오히려 혼자 공부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어떤 강의를 듣거나 뭐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정말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뭐 주의력이 결핍이라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심지어 교수님들도 학회 가면은 다 졸고 계십니다. 저 진짜 들으죠 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사실 엄청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제가 게임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열정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열정을 심어줄 수 있다면 정말 의도된 방향으로 가게 하기가 정말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도 어떤 열정을 심어주고 그거를 함양할 수 있게 하면은 정말 좋은 교육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게 교육에 있어서는 열정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막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부 다 딴짓 아무도 안 하고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는 그 학생들의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학생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열정 교육에서는 진짜 학생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상호 열정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어떠한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가장 중요한 건 없어요.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인재상은 약간 빠른 시대 변화를 이제 패치해서 빠르게 수용을 하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융합을 해서 이제 최고의 결과물을 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보다는 약간 두 가지만 꼽자면 창의성이랑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그러니까 뭐라 말씀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경영이라고 해서 경영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다른 수학과적인 역량 아니면 뭐 예술 쪽 이런 것들에서 이제 따와서 그거를 경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접목을 하는 거죠. 아까 쿼드코어 개발 사례처럼. 그래서 결국은 변화를 이제 캐치하고 수용하고 그걸 융합을 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저는 창의성이랑 문제 해결 능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에 대해 좀 질문을 멍청하게 드린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뭔가 이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공감되는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다 중요하니까 뭐 본인에게 뭔가 본인이 공감되는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팀플 하면서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았다. 인턴을 하면서 공모전을 하면서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았다.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아까 그 열정 듣고 너무 수긍이 가가지고 딱히 뭐 열정 할 말이 없어요. 열정 교육에서 있어서는 열정이 중요하다. 근데 한승 씨가 너무 말을 잘해서 네, 저도 약간 바로 수긍 갔거든요. 바로 납득. 이런 게 열정이죠. 열정 없으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왜 기업이 인재상으로 열정 적어놓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출발점이죠 거의. 네.
그럼 열정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에서 열정이 중요하고 네. 왜 중요하냐면 바로 능동적인 네. 행동을 위해 네. 업무를 위해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것 같죠? 네.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위 교수님이 창시한 지런이랑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접합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이랑 학습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해줬다시피 네. 게임은 뭔가 진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게임 세계랑 계속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하면 그 세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네. 이런 G러닝을 개발하셨는데 사실 2003년부터 꽤 옛날부터 시행하셨거든요. 근데도 뭔가 사실상 주위에 보면 G러닝을 실제로 접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 만약 이런 G러닝이 저희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직접 G러닝 게임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G러닝 계속 지렁이라고 왜 이게 그렇게 막 재밌고 하다면 왜 이렇게 널리 보급이 안 퍼졌을까요?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야, 그쪽에서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아, 진짜요? 아, 진짜 너무 답답하거든요, 진짜. 그 실제,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걸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그 어떠한 사람이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아까 그 인재가 되느냐 뭐 아니면 어떠한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를 아까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를 캐치해서 그거를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근데 게임 G러닝이 왜 그 보급이 안 되느냐를 생각해놓고 봤을 때 저는 이거는 기성세대들의 그 정착된 마인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을 유해 요소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되게 게임하면 일단 그 되게 농팽이 인식부터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한심한 사람으로 보고 게임을 되게 저급한 요소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 시각 때문에 저는 이게 보급이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열린 마인드로 이렇게 보고 너무 이렇게 그 게임을 이렇게 억누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발전에서 뒤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근데 실제 미국에서는 지금 게임을 이용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그 되게 약간 교육 매체로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미국 초등학교에서 그거를 약간 교육 컨텐츠로 게임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게임은 그 되게 규제를 실제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셧다운제도 그렇고 뭐 이제 이런 부분에 얘기하면은 토론 1시간으로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질병 코드도 네. 등록하고 있고. 근데 저는 게임 중독은 질병이 될 수 있지만 게임 자체를 질병으로는 절대 볼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약간 사회 구성원 자체에서 특히 약간 그 기성세대와 그 약간 높으신 분들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기성세대들의 인식이 문제다. 네. 저는 지금까지 나온 G러닝의 컨텐츠가 좀 많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G러닝이 아직 이제 개발 단계고 아직 초기잖아요. 솔직히 게임이라면 재미 요소가 가장 떼놓을 수 없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G러닝이. 그래서 스스로가 재밌고 그 게임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들어야지 거기서 이제 뭘 시작하든지 하는데 일단은 재미없고 처음에 뭔가 딱딱하고 그런 느낌이어서 G러닝이 잘 활발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지금 뭐 롤이나 배그처럼 그런 재미 요소, 대중성을 끄는 게임이 아니면은 G러닝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게임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재미가 없으면 안 하겠죠. 운동은 재미가 바탕이잖아요.
뭔가 컨텐츠의 보충이 필요하다. 네. 이거는 좀 개발 단계니까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약간 컨텐츠도 중요하고 약간 요즘 VR 있잖아요. 네. 그 VR 같은 걸 활용하면 뭔가 더 그런 교육적으로 관련해서 지러닝을 좀 더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타원 씨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도 성진 씨 얘기랑 많이 비슷하다고 듣고 저게 재미를 추구하는 게 그게 게임의 본질이지. 약간 그걸 학습이랑 억지로만 연결시키려 하면은 역효과가 나지 않나. 그런. 뭔가 정말 너무 재밌어서 하고 싶어 미치겠는 비디오 게임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오버워치 이런 거는 학습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완전 재미만을 위해서 만든 게임인데 사실 세상에는 진짜 재밌으라고 만든 게임이 많은데 망한 게임도 되게 많잖아요.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학습까지 고려해서 게임을 만든다면 뭔가 살아남기 쉬울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 약간 게임 컨텐츠가 어떠한 방식의 게임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롤이나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게임을 그냥 이용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컨텐츠가 프레임이 짜져서 완성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오픈월드 게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뭐 거기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게임이 그냥 방향성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인크래프트가 전형적인 그런 그런 게임인데 근데 마인크래프트 솔직히 여기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는 안 해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그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랭킹에서 계속 안 내려가고 있고 되게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마인크래프트 하는 그 스트리머 맞죠? 스트리머들도 되게 많이 초등학생들은 보고 재밌다고 보고 그 약간 그쪽 연령층에서는 되게 핫한 컨텐츠인데 그 게임이 왜 교육용으로도 쓰일 수 있냐는 이제 오픈월드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유도가 거기서 뭘 하든 할 수 있고 심지어 거기 안에서 게임을 또 만들어요. 아 진짜요? 네, 거기 안에서도 막 이제 테트리스도 만들고 포켓몬스터 게임도 만들고요. 그냥 게임 속의 게임을 만드는 말도 안 돼요. 진짜 거기 안에서도 영상도 만들고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냥 거기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기로는 그 개발한 회사에서 이제 그 에듀케이션 에디션이라고 교육용 버전을 따로 또 출시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뭘 할 수 있는지 봤는데 거기 안에서 칠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막 글을 쓰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거기에 쓰고 싶은 말을 쓰면은 그 칠판 크기나 이런 것도 이제 마음대로 확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과제를 하면은 거기 있는 재료 가지고 애들이 막 뚝딱뚝딱 만들어요. 그 만든 거를 또 카메라를 안에 설치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거를 또 앨범화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약간 되게 발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교육용 버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도입은 안 하지만 뭐 수학 시간에 요즘은 초등학교에 반에 태블릿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마다 학교 부자재로 있는 거예요? 약간 저희가 어릴 때는 절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예산을 좀 썼는지 아이패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막 그 이제 도형에 대해서 배우면서 애들이 막 그걸로 막 뭔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너가 만든 이 집에는 어떤 도형을 사용했나, 어떤 도형이 뭐 있는 것 같니? 이러면은 이제 집이 입체적이잖아요. 그럼 밑에는 정사각형이고 위에는 뭐 사각뿔인 것 같아요. 막 이러는데 그게 사각뿔일까? 이러는데 막 애들이 아니에요, 뭐 삼각 기둥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영상은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일단 그 정리를 하자면은
롤이나 배그나 이런 거는 이미 프레임이 완성되어 있고 그 게임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일방향성의 컨텐츠라면 라서 약간 교육용으로 부족할 것 같고 마인크래프트 같은 그런 오픈월드의 게임이라면은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게임의 방향성도 달라지고 그런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국 씨는 그런 약간 오픈월드 게임을 활용하면 지런이 진짜 학습에도 활용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현재도 바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이 있는데 일단 정국 씨가 말씀하신 거 듣고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어떤 닫혀있는 이미 짜여진 구조에서 그거를 어떻게 쓰냐만을 가지고 하는 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픈월드 게임 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진짜 사회에서 일어나듯이 그런 거를 통해하면은 여기 아까 말씀해 주셨던 5가지 암묵지 창의성, 갈등 조정 능력, 열정,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을 그러니까 굳이 어떤 지식 체계 뭐 이게 뭐다 이런 암기식의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역할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말 그대로 암묵지지 않습니까? 형식지가 아니고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픈월드 게임이면은 자신이 스스로 뭔가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걸 했을 때 정해진 상호작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일어나니까 그거에서 따르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현실에서 겪지 않고 게임에서도 아 이렇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고 어떤 사회적인 요소도 있을 테니까 사람들 여럿이 플레이어가 있다면 그렇다 보면은 뭐 리더십이나 사이에서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게임 형식에서 하는 그러니까 G러닝에서 형식지에 대한 그런 학습보다는 이런 암묵지적인 이런 것들 이제 AI에 대비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우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있는 암묵지들이 그런 거를 체득하는데 더 목표를 둔다면은 오픈월드 방식의 게임에서 더 잘 맞아 떨어지게 의도적으로 학습에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한sen 씨 말씀은 그 오픈월드 게임을 통해서 그 형식지의 전달이 아닌 암묵지의 개발을 돕자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게 딱 잘 맞아 떨어지는 G러닝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목 씨의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되게 괜찮은 의견인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저도 되게 동의하는 맞는 말 같아요. G러닝이 혹시 대학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적용하려고 되지 않나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전공마다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또 과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모든 전공에서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는 과목이나 분야는 각각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진짜 정말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